for your patience. I would like to introduce, last but not least, our final session for today. Our final session today is entitled Coping with the Climate Crisis, Eco-Friendly Energy Policies, and the Role for Finance. This session will be moderated by Professor Hong Jong-ho,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resident of 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Please join me in welcoming Professor Hong to moderate our session. 네, 이제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특별한 오늘 국제 컨퍼런스의 키워드를 몇 가지 나열하자면 포스트 코로나, ESG, 디지털, 기후변화, 그리고 금융, 아마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세션은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 ESG, 그리고 금융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세션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전체 세션의 발표를 유튜브를 통해 시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프리 삭스 콜롬비아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의 디지털은 강점이지만 그린은 도전이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디지털의 경쟁력에 비해서 그린은 할 것이 많고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크 카니 전 영란은행 총재는 민간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시대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도 그렇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정부에서 이 탄소 중립을 책임지고 있는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께서 기조연설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MIT 대학교의 저명한 미시경제학자죠. 로버트 핀다이크 교수와 이건혁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의 특별 대담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순진 위원장께서 발표를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요? 아니면 나가서? 20분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바로 어제인가요? 저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아마 저희 위원회 이름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겠지만 6개월 후에 이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 이름은 당분간은 예전대로 탄소중립위원회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늘 기조발제를 맡게 되어서 기조발제를 할 텐데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자분께서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라고 하셔서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 5일 날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라든지 내용, 그리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재정, 금융 분야에 어떤 역할이 있다면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하죠. 그린랜드 빙하 표면이 녹아서 썰매를 끄는 이런 개가 물 위에서 썰매를 타는 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로 유발된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은
화석연료 연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기후 패턴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데이터 인 월드라는 곳에서 게시되어 있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인류가 지금까지 얼마나 다양한 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소비해 왔는가를 보여주는데, 특히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산업혁명 그럴 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산업혁명 시기라고 얘기하고, 그게 1700년대 중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1900년대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다가 1900년대 들어서고, 특히 1950년대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국가들이 산업화에 진입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에너지 소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석탄, 그다음 석유, 가스 이런 순으로 이제 화석연료가 많이 소비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적은 양으로 시작이 됐다가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에너지 소비 방식은 현재 80% 이상의 에너지가 화석연료인 상태인데, 이것을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1.5도씨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얼마 전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은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온도가 1850년에서 1900년대 사이 온도에 비해서 1.09도가 상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그냥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2도가 상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과 더불어서 또 2018년 우리나라에서 발표됐던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더 이상 온도 목표는 2도가 아니라 1.5도이지요. 하지만 1.5도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산호초 같은 경우에 77%에서 90%가량이 소멸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또 북극에 여름에 해빙이 녹아서 해빙이 없는 여름 바다가 1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2도씨가 상승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2도씨가 상승할 경우에는 북극의 얼음 없는 여름 바다가 10년에 한 번꼴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산호초 같은 경우에 99% 이상 소멸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도씨는 너무 높다. 그래서 1.5도씨를 그래도 유지하도록 노력하자, 이런 목표가 제시됐고, 그것이 많은 국가들에게 이제는 국제사회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도씨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100%의 가능성도 아닙니다. 66% 정도의 가능성인데, 1.5도씨를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소위 말하는 탄소 중립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배출하는 양과 또 흡수하는 양, 그래서 자연계에 추가되는 인간에 의한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출은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흡수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배출되는 양은 흡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들자는 게 탄소 중립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계가 평균적으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을 45%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건지, 좀 더 앞서게 산업화를 했던 국가들에서는 좀 더 빠른 목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게 2050년이 아니라 좀 더 앞선 국가들은 2040년, 45년 이런 식의 목표 기간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1990년부터 배출을 감축해 온 그런 소위 말하는 선진국 OECD 국가들이죠. 물론 우리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90년대부터 그런 국가로 분류가 돼서 꾸준히 그 배출을 관리해온 그런 국가들은 그나마 90년에 정점을 찍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05년, 일본은 2013년이 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점에서 2050년까지 우리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이 지금 상태로는 정점을 찍은 연도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앞으로도 잘 관리돼서 작년에 그 감축 효과가 코로나 영향,
특히 이제 그래서 경기가 침체된 그런 영향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추세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우리가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 하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대응을 보면요, 이게 6월 말 기준인데요, 137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 기후 정상회의를 소집하면서 작년 말까지 2030년 국가 감축 목표를 제출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상향하기를 요구했고 그 결과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목표를 상향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는 2025년까지 26에서 28%였는데 이것을 굉장히 높여서 2030년까지 2005년에 비해서 50에서 52%, 뭐 일본 같은 경우에 46%,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지금 지난번에 발표했던 2017년 대비 24.4%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국회는 최소 2018년에 비해서 35%를 줄이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건 최저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목표를 할지 그것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국가에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2050년을 탄소 중립 목표로 선언을 했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이코노미로서 2060년을 목표 연도로 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연도를 제시하지 않은, 그러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그 정도로 선언을 했고요. 이미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한 국가도 물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부탄이나 수리남 같은 국가는 이미 달성을 했고요. 또 국가에 따라서는 독일 같은 경우는 2045년, 스웨덴도 2045년이고 뭐 핀란드 같은 경우는 2035년, 국가마다 좀 다른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들의 경제 구조 또 세계 통상 질서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래 굉장히 많은 온실기체 배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출이 많이 줄어든 그런 국가들이나 좀 약간 증가한 국가에 비해서는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가 상대적으로 여의치 않거나 또는 2030년 국가 감축 목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경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18년에 7억 2,760만 톤을 우리가 배출을 했습니다. 그 배출량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과정에 이제 2030년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1990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90년에서 2018년에 이르는 이 약 30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증가시킨 것을 결국은 유사한 동일 기간에 저렇게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달성해야 될 목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탄소중립위원회,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에 탄소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추진 체계로서 탄소중립위원회를 민간합동 가버넌스 기구이자 사회적 대화기구, 그리고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든지 2030 국가 감축 목표를 새로 수립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합동 가버넌스 기구이고요. 여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15개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회, 방통위원회, 국무조정실장 등 이런 장관급이 18분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민간위원 97분이, 민간위원이 77분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공동위원장으로 국무총리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 시나리오나 뭐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이 역할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당장 현안으로 과제로 주어진 것이고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탄소 중립이든 또 국가 감축 목표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제까지 예를 들면 2020년 감축 목표라든지 2030년 감축 목표가 2009년과 2015년에 이미 선언이 됐지만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행 계획을 촘촘히 챙기고 점검해서 검토하고 다시 이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문명사적인 대전환이죠. 탄소 문명을 탈탄소 문명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익숙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결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 대화를 충분하고도 광범위하게 추진하면서 이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넓히고 사회적 합의를 계속해서 튼튼히 마련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중립위원회는 지금 현재 8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탄소중립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하고 계신 위원들도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 산업 이런 부분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육단체,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해온 대표자분들뿐만 아니라 또 청년 위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부적인 논의만으로 이 일이 진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 집단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지금 수백 개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입장문을 또 제안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고, 이것을 조만간 공개하기를 원하는 분, 저는 이건 실명으로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최종안이 나왔을 때 보고서 뒤에 부록으로도 다 첨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해 당사자 집단이라고 얘기되는 분들만이 아니라 사실 전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지금 500분 이상, 왜냐하면 혹시 중간에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530여 분을 지금 탄소중립시민회의라는 그런 참여 시민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더불어서 8월 7일 날 출범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가졌고, 지난주 말인 8월 28일 날 시민 탄소 교실을 통해서 전문가 강연과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다음에 9월 11일, 12일 양일에 걸쳐서 국민 대토론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런 노력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질타와 비판이 많다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겨우 첫 발을 뗐을 뿐입니다. 첫걸음을 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충분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분과가 많고 참여위원이 많다 보니까 탄소중립위원회 안에서도 대화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또 굉장히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그럴 필요가 있어서 사실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분과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열심히 논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탄중이 외부에 대해서도 귀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의견이 있으시면 누구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저희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이것은 초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수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발표할 때 저는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우리의 비전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두고 그 아래 원칙으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또 합리성, 혁신성이라는 그런 원칙 하에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고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양한 조건과 과정을 통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과정을 뒀을 때 탄소 중립의 내용과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지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사실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작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고 이것은 한 번 결정됐다고 해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5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갱신이 될 거고요. 5년이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사회적 요구, 국제사회의 변화, 또 기후위기 심각성의 그런 전개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충분히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탄소 중립 시나리오인데요. 저희는 3가지 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회와 얼마나 사회 그 구조적으로나 또 기술적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현재 사회를 조금은 더 많이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혁신적으로 바꿀 것인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문의 온실기체 배출이 전체 온실기체의 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환 부문은 에너지 부문의 45.4%를 차지하고요. 온실가스 배출 전체의 37%를 차지하는 최다 배출원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자면 오히려 전환 부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 탄소 중립의 달성의 가능성이 다릅니다. 여하튼 저희는 이런 다양한 변화, 그것을 놓고 특히 생활 양식의 변화까지도 맞물려서, 그리고 사망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를 더 과감하게 줄이고 수소 공급을 그린 수소라는 그런 안으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죠. 3가지 안 모두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할 때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발표를 해서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3안 모두 다 넷제로를 지향합니다. 단지 차이는 뭐냐면 1, 2안은 국내에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3안은 국내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 1안은 전환이 가장 중요한데 그중에서 그 석탄 화력 발전, 지금 현재 2013년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거나 막 지어진 그 석탄 화력 발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설계 수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가정한 거죠. 그랬을 때는 CCUS 기술을 9,500만 톤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다 달성되지 못해서 국내 배출 잔존량이 남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2,570만 톤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외에서 국제 협력을 통해서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안은 석탄은 닫았고 LNG를 남겨뒀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생활 양식이 약간의 변화가 있을 텐데, 이 경우에도 CCUS를 8,500만 톤으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다 처리가 안 됩니다. 1,870만 톤 정도가 남기 때문에 이것은 해외를 통해서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4만은 전환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70.8%로 늡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린 수소화하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국내에서 탄소 중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화석연료를 계속 유지하는 한은 국내에서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는 너무나 어렵다. 아무리 CCUS라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경제성조차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걸 시사해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탄소 중립은 국제사회 규범, 이젠 하나의 규범입니다. 규범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탄소 중립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어떤 변화를 꾀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새로운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에서는 더 빨리 가지 않는다고 굉장한 질책을 하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토대로 이제 수정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또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이라든지 금융 지원을 통해서 산업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우리 보여드린 것처럼 세르파라든지 또는 같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강조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결국 금융이 탈석탄을 넘어서서 탈화석 연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자초자산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래스고에서 이번에 26차 당사국 회의가 열리죠. 그걸 이제 겨냥해서 또 탄소 중립을 향한 어떤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기구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녹색 금융 분류 체계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이 어느 영역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이걸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은 아리백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이 재생에너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질서를 바꿔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결국 또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별로 일자리가 얼마나 소멸되고 얼마나 생길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저런 구체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떤 접근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탈석탄 금융, 여기 오늘 개최하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미 탈석탄 금융을 선언을 했고 ESG 경영도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금융기관들에서 이제 이것을 선언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기후솔루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에서 석탄이 아니라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도 지난 10년 동안 141조 원을 투자를 했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초안도 그렇고 또 2030 국가 감축 목표 NDC죠. 그것도 정말 이런 시간적 제약이 너무 심각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공론화의 과정이라든지 수기의 과정이라든지 그래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충분하게 거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이 첫발이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과정들이 되풀이되면서 2050년을 향해서 또는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금융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순진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의 키보드에 맞춰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신설된 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상의 어려움,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금융 부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미 이제 녹화가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MIT 대학의 석좌 교수인 로버트 핀다이크, 아주 주류 경제학자면서 이 기후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그런 큰 학자입니다. 특히 이제 기후 문제를 클라이밋 카타스트로피, 그러니까 재앙의 수준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 이런 관점을 이제 피력한 분이고요. 같이 이제 대담을 해주실 분으로 이건혁 신한금융지주의 미래전략연구소장님, 두 분의 이미 녹화된 우리 화면을 17분 동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o all the participants at this conference for attending.
I would also like to thank Professor Pindyck for spending time with us in trying to further this very important cause. Well, before we start, let me just quickly introduce Professor Pindyck. I'm sure most of you already know, but he's a very distinguished scholar. He's a chaired professor at MIT. He has many fields of interest. He's very widely published in literature. His most recent areas of interest are climate and the environment and what the impact of that is on the economy and our everyday lives. Professor Pindyck, can I just ask you to give a short presentation on what your views are on these areas? And after that, I hope to tackle some particular issues, such as what the role of uncertainty is in terms of what actions we can take, and what actions governments and companies and financial companies can take in concrete form to further this very important cause. So, Professor Pindyck. So thank you. Thank you for that very nice introduction. And you mentioned uncertainty, and indeed, much of my work related to climate and in economics generally deals with uncertainty. And when it comes to climate change, there's a lot of uncertainty. We know certain things. We know that as emissions grow, CO2 emissions increase, the concentration of CO2 in the atmosphere will increase, and that, generally speaking, will lead to higher temperatures and other climate events, such as possibly increasing sea levels, more frequent and stronger hurricanes, and so on. But there's a lot we don't know. We don't know exactly what will happen if the CO2 concentration increases by, let's say, 30 or 40 or 50%. And most important, we don't really know what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will be. And the reason for that is that there are opportunities for adaptation. And because societies can adapt to climate change, that makes it difficult to predict the impact. So we know very, very little about what the impact would be of, let's say, an increase in temperature of 2 degrees Celsius, or even 3 degrees or 4 degrees Celsius. We don't know much about what that impact will be. Now, that doesn't mean that we should sit back, relax, and do nothing. On the contrary, the uncertainty itself is a reason for action because it raises the need for insurance. What we worry about in climate change, the big issue is the possibility of an extreme outcome, what I call a climate catastrophe. What is that? A very large increase in temperature, perhaps, but most important, a very large economic impact. And it's that possibility. There might only be a 5–10% chance of that happening. But it's that possibility that we worry about, the chance of climate catastrophe. Now, I'll tell you briefly where I think things are going. First of all, given the state of CO2 emissions by region, given any reasonable projections of what's likely to happen over the next 30 or 40 years, it's very, very likely that we are going to see a temperature increase by the end of the century of more than 2 degrees Celsius. You might remember that 1.5 or 2, some people use 2 degrees is kind of a limit, and people say if the temperature increases by more than that, we're in big trouble. Very likely the temperature is going to increase by more than that. It's already increased by 1 degree Celsius from pre-industrial time, from the turn of the century, 1900, let's say. So it's very likely that's going to happen. And that means that we need to look at ways to adapt, methods of adaptation against rising sea levels. That means seawalls, dikes, levees, things like that. It means possibly solar geoengineering. It means a whole variety of things that we're going to have to deal with. The other point I want to make is I think important is that there's a lot of focus right now on climate. And as I said, the focus has to be on the possibility of a very bad climate outcome, climate catastrophe. But we have a finance audience here, as I understand. And in finance, what you worry about is risk.
and you worry about catastrophes, you worry about bad things that might happen. That's what our audience here is paid to do, I assume. And that means that we have to start thinking about, once we're thinking about catastrophes, a climate catastrophe, we have to think about catastrophes more generally. We need to think about things like pandemics. You've heard of COVID. Well, that's mild compared to what the CDC predicted well before COVID, 5-6 years ago. The CDC wrote that it's not a question of if, it's a question of when we are going to encounter pandemics far worse than the 1918 Spanish flu. And so we are facing the possibility of very severe pandemics in the future. We need to worry about nuclear terrorism. There is, according to groups that have studied nuclear terrorism, very good possibility that bad groups will get a hold of enriched uranium and create a Hiroshima-level bomb that they will set off in a major city. And you can imagine what that would do to the world economy. We need to worry about bioterrorism. We need to worry about cyber warfare. The list goes on and on. There are a whole variety of things that we need to think about and worry about. And what does this mean for finance? Well, first of all, it helps us understand something, and that's called the equity premium puzzle. So, people in finance know that we have this puzzle, which is that the expected return on equity on stocks is quite a bit higher than the expected risk-free rate. The expected return, let's say, on US Treasury bills, 3-month bills. So how do you explain this very, very large equity premium? Well, one explanation is that the market has already explained it in the sense of incorporating it in the prices of equities, and that it accounts for a good part of the equity premium and the equity premium puzzle. So that's something to think about. What can companies do? You know, I have this view that many in the audience might not like, which is that companies should figure out how to do what they do well. If they're making widgets, the issue is how to make widgets well. I don't think it's a company's responsibility to figure out how to make widgets in a way that reduces climate risk. The way to reduce climate risk is to make emissions more expensive, to have a carbon tax, a stiff carbon tax. And then companies will do what companies normally do, which is they decide how to make the widgets, but now they face a much higher price for carbon, and they will naturally find ways to reduce their emissions. Let me stop here. I think I've already gone beyond the 5 minutes that I told you I would spend. You're welcome to spend more time if necessary, but thank you for your short presentation. I want to get to the point about government action. Of course, there is uncertainty about what we can do to mitigate greenhouse gases and what the impact of that will be on the climate. But in terms of what actions the government can take, qualitatively, okay, it's great. Yeah. Okay, the guys that make widgets, they should make widgets, and the government should apply a carbon tax to make sure that it's more pricey to emit CO2 when they're making these widgets. That's qualitatively, that's correct. But there's a quantitative question of how much carbon tax is appropriate given the cost benefit of what the impact of that will be on activity. So that's a very good question. You know, you're going to agree with me. You know, we're economists, so economists agree that we want a carbon tax, right? Yeah. That's much better than subsidizing electric cars, which is a subsidy for the rich. That's all it is. Mm-hmm. So we want a carbon tax. That's clear. That's the most efficient way to do things. Wonderful. Now, how big should the tax be? You know, $50, $200, $300. How big should that tax be? And the answer is, it depends on what we call the social cost of carbon, which is what would the impact of more CO2 do to the economy? And unfortunately, we don't have the answer. We don't know.
So we don't know what the correct measure is for the social cost of carbon. We can make believe we know, and people do. They run these models and these integrated assessment models. These models have damage functions in them that are totally made up out of thin air. And then they believe what the models say, but they're just made up. We don't know, unfortunately. Well, what does that say we should do? And so my view is that because of the uncertainty, we should have a pretty stiff carbon tax. How big? The biggest we can tolerate. And I'll tell you right now, the biggest we can tolerate in the United States is close to zero. But that's a political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But it should be a stiff carbon tax. If I were turning the dial on the carbon tax, I would set it at least $200 a ton per metric ton. Okay, let's move on to financial marke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where we're of course very interested in that. Should we give carbon credits or some financial market assets a chance to play a role in trying to mitigate this negative outcome? We could. I think they're good. I think they're reasonable. But I'll tell you something. I have an issue with the way financial markets are working. You know, financial markets are people who buy and sell in these markets and operat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ose people are humans. And we humans tend to not like uncertainty, real uncertainty. We like to think that 10 years from now, the world's going to look more or less the way it looks right now. That's how we like to think. And sure, some bad things could happen, a recession, this, that, climate change, all these things might happen. But I think that in fact, financial markets right now are underestimating the extent of catastrophic risk, of economic fragility. And I don't mean that simply in terms of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is one aspect. But as I said before, there are a whole variety of things that create economic fragility. Take the internet backbone of the large cables that carry data across oceans and across continents, all right? And look at the underground cables. Well, those underground cables are very, very vulnerable. Really easy to cut them. That's why Microsoft and Google and Apple have been buying cable capacity. They're not relying on the markets because we ignore the possibility of very bad things happening. Again, I call that economic fragility. Yeah, I agree with that. You know, Shinhan Financial Group is a sponsor of this very important event. And we can tell you a lot of things that we're doing, but perhaps the most telling aspect of what we do in terms of promoting ESG is that there are two subjects that our chairman, he likes to call himself, we call him Uncle Joe because that's his nickname, but our chairman has weekly meetings on only two topics. One is ESG and the other is digital transformation. So it's obviously very, very top of the list for us. Yes. But in terms of making concrete action, it's important to say that financial markets or institutions are underestimating the negative impact. We always do. History says we always underestimate the possibility and negative impact of really bad events. So this will be no different. But we should still take action and make sure that we take more action than is necessary. Larry Summers is always talking about going beyond the market consensus, trying to make things right again. What can we do in terms of concrete? We, for example, are taking actions to make sure that we were the first to declare that we'll be a zero carbon financial institution by 2050 in East Asia. So we can try and address our loan portfolio. We can try and address our investment portfolio. We can take many actions. But, you know, would there be any particular actions that you have particular interest in or that you would recommend? Well, I'll tell you, in terms of portfolios, you know, I'm at MIT and the students want MIT to get rid of its holdings of oil companies, of traditional energy companies. What would that do? What would the objective be?
Well, it would make a statement, but we want to do more than make a statement. What would it do? Well, when you ask students this, they'll say, well, it'll make it harder for them to raise money. It'll raise their cost of capital. But remember, what students learn in finance is the demand curve for stocks is horizontal, infinitely elastic. So you're not going to affect ExxonMobil's cost of capital. So what are you doing? What you're doing is you're imposing a cost on yourself. If MIT gets rid of its energy stocks, well, now they're less diversified. And that means that either they accept a lower expected return or they accept greater risk. So it's a cost to MIT to get rid of its energy stocks. And I don't see what good it does. I don't see what happens that's good. So, I mean, unless you want to make a statement, we did this because these are bad people or something, that's fine, but you're not really changing anything on the ground. Imposing a carbon tax changes things. That makes it harder for ExxonMobil to sell oil. You've really made a very important set of assertions and insights into this very, very important topic. I mean, it's not only important for us and our children, but it's important for many generations ahead. So I think I'd like to thank you for taking this time to be part of this conversation, part of this conference. And we hope to be able to invite you back in the future. I'd love to come back in the future. So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Thank you. Okay. 예, 말씀을 잘 들으셨겠지만 이 핀다이크 교수는 주류 경제학자고 또 학자의 관점에서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임팩트 또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여기 어떻게 금융기관이 대처할 것이냐 또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 탄소세에 대한 강조를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 탄소세가 도입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민간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과 행동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주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이 실제 정책에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난관 또 갈등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오늘 앞에 윤순진 산중위원장의 주제 발표와 또 핀다이크 교수의 그러한 대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는 아마 개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5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저도 여기 이 토론자 모시는데 좀 관여를 하면서 정부와 또 법조계와 금융권과 민간의 탄소와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를 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먼저 김종갑 한양대 특훈 교수십니다. 이분은 과거에 산자부 차관도 지내셨고 또 최근까지 한전 사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을 두루 경험하시는 그런 특별한 분입니다. 8분간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 회장님 그리고 전 이사장님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기회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핀다이크 교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홍 교수님이 코멘트를 하셨습니다만 신자유주의 그리고 주류경제학 관점에서 시장을 잘 활용하자. 저는 100% 공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카본 텍스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문제다. 200불, 톤당 200불의 카본 텍스면은 미국이면 해결이 된다 하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인류가 그동안 노력했는데 의지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문제 해결이 안 됐느냐? 그런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장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시장만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어떤 형태의 개입, 그러니까 그것이 직접적인 규제일 수도 있고 또 인센티브의 지원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가용한 수단을 모두 같이 동원을 해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지금 이게 클라이밋 리스크, 클라이밋 카타스트로피라고 지금 핀다이크 교수가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와서 이것은 시장에서 가격 기능에 의해서 더 이상 조정이 된다거나 또는 사회적 비용을 아주 잘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지불해야 해결될 수 있는 단계로 이미 왔기 때문에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생존의 문제인 것을 시장에 의한 경제적인 임팩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게 첫 번째 제 관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뭐 결국은 이런 부담이 역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최소한의,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 제가 에너지 분야니까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분명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 잘 활용해야 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그러니까 기업이 우리 윤 위원장님 아까 발표하실 때는 사실 오염 배출자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조치, 그 사람의 부담,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것은 시장 개념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규제나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을 잘 활용하자는데 공감하면서 추가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위원장님 뭐 전반적으로 평소에 하던 지론을 위원회에 가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묶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생물 다양성, 뭐 생태계 보호, 보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포함시킨 포용적인 그런 제안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위원장님이 이행 계획을 지금부터 이제 짜야 된다 하시는데 진짜 그 이행 계획이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기업이, 국민이 모든 이해 당사자에서 오는 부담과 편익이 어떤가 하는 데 대한 대강의 계산이라도 나와야 이행 계획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첫 단계로 이렇게 마일스톤을 만든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국민들이 지금 나한테 오는 부담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토론이 이념화돼서 적극 반대, 적극 지지, 그냥 무조건 찬반의 이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시일 안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좀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압축 성장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모두 우리 스스로도 대견해야 하고 모두 우리 칭찬하는데, 저도 그 성공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사실은 저도 민간에서 마찬가지인데 환경 안전 투자는 제가 해본 일이 없습니다. 설비 투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안전을 하지 않는 구멍 뚫린 성장이었다. 압축 성장은 좋은데 구멍 뚫린 성장이어서 그 구멍을 메꿔야 되는 것을 지금 다음 세대로 지금 밀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 위원장님은 아까 이게 지금 부담, 세대 간의 부담 문제도 거기 자료에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부담해야 될 걸 다음 세대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시간을 들여서 세우되 지금 금방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저는 수요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요 관리. 수요 관리는 결국은 에너지 가격, 시장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거기서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른 결판이 나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는 수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보시고 물가 당국은 물가 오르니까 에너지 가격은 못 올리겠다는 정부 내의 이 엇박자를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래서 18개 장관들도 다 들어와 계신 거기서 반드시 그게 컨트롤 타워라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이 점을 신속하게 하고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요금 조정 체계를 완전히 도입해 놓고도 지금 물가다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다 올랐어요. 개독 선진국 할 거 없어요. 브라질 9%. 주로 이유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요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물론이지만 개도국도 물가를 가격 요금 통제 가지고 잡아야 되겠다는 나라는 제가 본 일이 없는데 아직도 우리가 개발연대의 정부 주도에 관리하던 방식을 계속 적용시켜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걸 지연시키고 탄소는 계속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국민 부담을 명확하게 알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준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갑 교수께서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경제학자의 99%가 다 동의하는 거지만 이 전기 생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가격에 적절히 반영돼야 된다. 이것이 그동안 너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가격의 왜곡이 있고 그것이 모든 경제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계시는 이정섭 의원님, 과거에 환경부 차관도 지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섭입니다. 저는 그 주제가 금융의 역할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좀 오래되긴 했지만 수년 전에 환경 쪽 업무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 분야에서 금융이 어떤 부분에 좀 더 매진을 해줬으면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또 제시되고 있는 감축 수단을 보면 주로 녹색 기술, 새로운 기술 개발,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원 사용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로서는 탄소 포집 저장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서는 수소원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외부에서 조금 비관적이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기술 수준이 지금 현재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 단계까지 과연 와 있느냐 하는 데 부분에 대해서 의문들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2050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가야 하는 시점이 된다면 이 기술이 과연 2050년 탄소 중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그 기술 개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R&D니 재정 그린 뉴딜이니 적극적인 투자를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수준이 2050년 탄소 중립까지 가는데 그 기술 개발이 과연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민간 쪽의 금융의 역할이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최근에는 그 ESC 탄소 중립 아리백 등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한 사업 진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업의 CEO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재무 성과, 특히 투자해주는 투자자들의 눈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들을 감안한다면 민간 금융 부분에서도 과감한 장기적인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좌초전산이 된다면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단기적인 측면에서만 자꾸 바라보고
이쪽에 투자에 과연 뛰어들 수 있을까 하는 뭐 이런 주저하는 마음들을 과감히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두 번째 제가 또 하나 그 금융 쪽에 요구하는 부분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 투자를 결정하고 하는 이 금융 시스템과 그 내부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자들의 그린 분야에 대한 전문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몇 개 기업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그린워싱이란 문제 제기를 하고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바로 이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U에서 녹색 금융 분류 체계, 뭐 한국에서도 그린 K 탁소노미를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하는 공시 의무제도도 아마 도입하려고 하는 등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의 정보 제공과 그런 분류 평가 체계가 있다고 해서 과연 정확한 이런 그린워싱이라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까 환경이라는 측면은 상당히 상대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ESG에서도 탄소 중립만 제기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가치로 생물 다양성을 생물 다양성 분야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어떤 부분은 친환경적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건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융기관에서 금융 부분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전문가가 과연 금융 부분에 있는지, 그리고 뭐 당장은 없다 치더라도 장기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 조금은 좀 더 아직은 제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환경 그린워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아마 같이 환경부하고 금융이 같이 개발했던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이니까 그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가면 이거는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식의 어떤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체계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린 전문가 육성이 저는 이 부분에서의 금융기관이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라도 외부의 전문적인 평가 체계 이것들을 좀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섭 고문께서는 이 금융기관의 제대로 된 ESG 투자 또 경영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육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침 다음 토론자는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십니다. 아마 이런 그린 텍소노미에 대한 관심도 금융위원회에서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분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좋은 토론 자리 마련해 주신 세계경제연구원하고 또 신한금융그룹 이 주최 측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이 나왔지만은 이 녹색 금융 또 녹색 경제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가 프로그레스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 이 부분이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부처가 ESG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지금 청사진도 마련을 하고 추진 과제를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부분도 사실 이 기후 변화 과제는 한참 전부터 메인 이슈 중에 하나가 되었던 터라 저희가 금융권 내부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 워킹 그룹을 만들고 그동안 쭉 이제 스터디를 해왔고
작년 7월에는 이제 이거를 좀 공식적인 TF로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녹색금융 TF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좀 추진 과제들을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세부 과제들을 오늘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에서 저희가 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금융권의 자금을 어떻게 하면은 이 탄소 중립 분야 이쪽으로 재조정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래에 이제 화석연료 쪽에 저희가 굉장히 경제가 의존이 돼 있었는데 금융자금도 이쪽에 많이 이제 치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연료 산업 분야에 치중돼 있는 금융자금을 어떻게 이제 녹색 분야 이쪽으로 옮겨갈 거냐 하는 게 하나의 과제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금융이라든가 ESG 금융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것들하고, 또 금융회사가 직면한 이런 기후변화 리스크에 관련해서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나갈 거냐, 또 ESG 활동을 평가하는 체계는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금융권에서 이런 녹색 금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식을 제고하고 또 전문성을 키우고 또 국제사회하고도 교류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지금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오늘 구체적인 과제보다는 이 금융권에서 녹색 금융을 접하면서 가장 애로사항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재원 문제입니다. 이 금융권의 재원이라는 거는 결국 무한정 샘솟는 우물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얼로케이션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금융권에 들어오는 주문은 종전의 화석연료 산업도 지원을 계속하면서 이 녹색금융, 탄소중립 분야의 지원은 늘려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상충되는 주문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쪽에 금융지원을 늘리려 그러면은 어딘가에서는 금융지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휘청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하는 부분이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 유인 문제입니다. 금융권이 왜 이 탄소 중립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잘 아시겠지만 금융산업이라는 거는 이 도덕적 설득이 제일 안 통하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돈을 쫓아가는 산업이지 어떤 뭐 착한 일을 하는 산업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결국 돈이 되게 하면은 이 탄소 중립 쪽으로 가지 말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되고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규제를 넣고 뭐 무리한 규제까지도 하는데도 돈이 되니까 이런저런 규제를 다 피해서 돈이 자금이 글로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탄소 중립 쪽으로 자금을 들어가게 하려면 이쪽의 수익성을 어떻게든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처한 현실이 어떠냐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부터 해서 한 1년간 KRX 주가 지수가 약 한 30%에서 50%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판 뉴딜 발표하고 디지털 뉴딜 쪽은 이 주가 지수를 거의 따라갑니다. 한 30%에서 50%. 근데 거래소에서 지금 공표하고 있는 탄소 뉴딜 분야 지수를 보면은 수익률이 지금까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수익성 격차가 너무 나다 보니까 이 도덕적 설득을 갖고 금융권 보고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탄소 중립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금융권이 탄소 중립을 제대로 좀 뒷받침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재원 문제에 대해서 좀 공론화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김종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용 문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국민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어떻게 부담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공개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코스트에 대한 부담과 재원의 배분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금융권에도 그 자금을 이제 탄소 중립 쪽으로 좀 원활하게 갈 수 있게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방법이 상당 부분 캠페인이나 도덕적 설득에 좀 많이 의지하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엇보다는 좀 금전적 유인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이 유인 체계를 어떻게 설계해서 사람들이 이 탄소 중립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 토론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세훈 사무처장께서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솔직한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본을 이 녹색 부문으로, 탄소 중립 부문으로 모빌라이즈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유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떻게 그 체계를 만들어낼 것이냐가 우리 민간과 정부의 공통된 그런 어떤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다음 두 분은 민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SK 사회지역가치연구원장으로 계시는 나석권 원장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윤순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탄소 중립은 뉴노멀이다,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말씀 취지는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핀데크 교수는 그에 또 붙여서 기후변화가 이제 기후 재앙이다라는까지 말씀을, 카타스트로피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이제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요.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지속 가능성이죠. 환경 변화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지속은 계속 할 수 있겠느냐, going concern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이 더 중요해질수록 기업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키워드는요. 지속성과 그걸 유지하기 위한 혁신성이 겸비돼야 된다라는 그 화두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단어는 탄소 중립 또는 기후 변화가 왜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단어인데, 첫 번째 단어는 flight sham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light shaming, 비행기 타는 것을 창피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스웨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전체 CO2 배출량의 11%를 차지한다는 빌 게이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비행기를 안 탄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내용이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서 프랑스에서는 국내 비행기, 국내선 비행기가 2시간 반을 넘어갈 때는 비행기를 타지 말고 떼제베를 타라라고 하는 것이 지난 5월달 프랑스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는 바로 움직임, 모빌리티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플라이트 쉐이밍, 또 기후중립을 아주 잘 보여준 단어라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정섭 고문님께서도 그린 와싱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요즘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린 와싱을 넘어서서 이제 ESG 와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간 단어 중에 워크 와싱이라고 있더라고요. WOKE 와싱이라고 그래서요. 깨어 있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린 와싱은 그린인 척 하는 거고요. 이 워크 와싱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될 그런 문제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요즘 이제 ESG 측면에서 기업이 해야 될 걸 한 3가지로 간단히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투자입니다. 아까도 우리 이재훈 차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화석연료에 있는 돈이 오게 만들까? 그런 이제 저희들 용어로는 이제 임팩트 투자, ESG 투자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유인 체계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겠다고 그래서 자산 운용사들이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데, 그 분석법이 뭐냐 그러면 기존에 재무 분석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ESG라는 말 자체가 파이낸셜이 아니고 난 파이낸셜 부분을 커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투자하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non-financial 섹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뜻을 많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임팩트, ESG, non-financial 섹터에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빨리 좀 찾아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야만 돈을 운용하는 분들이 ESG, 임팩트 투자를 할 때 가이드가 될 것 같아서 이게 바로 저희 민간이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건혁 박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신안에서 신경 쓰는 게 두 가지다. ESG고 두 번째는 DT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DT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SG에도 DT가 접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AI라고 하는 거, 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기술들이 ESG에 포함이 되어서 리얼타임으로 ESG의 어떤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다 파악이 되고 측정되면서 나중에 인센티브 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ESG 따로 DT 따로가 아니라 DT로 점철되어 있는 ESG가 좀 돼야겠다, 이런 고민들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기업으로 왔을 때는 기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ESG 베이스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다보스 매니페스토 2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보스 매니페스토 2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기업의 정의를 한 단어로 간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Company is more than an economic unit. 회사라고 하는 것은 economic unit, 돈 버는 경제단체 그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뭘 해야 되느냐, 돈 버는 걸 벗어나서 ESG를 근거로 해서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친환경 기술을 개발 측면에서 배터리나 수소 모빌리티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게 올바른 방향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움직임은 순환경제 차원에서 버려지는 폐쓰레기,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 방법으로 원유를 뽑아내는 것들 고민을 하고 있는 기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 기업이 제일 잘할 수 있죠. 기업이 바로 시장을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보시면 올림픽 선수단이 이번에 단복을 입었는데 그 단복이 페트병 100개를 가지고 다 만들었답니다. 모자도 만들고 반바지도 만들고, 이런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ESG로 점철되어져 있고 CO2로 녹아나 있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규제를 좀 더 낮춰주고요, 자유로운 상상력을 할 수 있는 그런 ESG 베이스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줄이겠습니다. 나석관 원장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 중 ESG를 선도한다고 할 수 있는 SK의 연구원에 몸담고 계시면서 결국 ESG 기반의 혁신, 또 ESG 기반의 어떤 시장 창출, 여기서의 어떤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 마지막 토론자십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가장 선도적인 그런 제조업체죠. 하나큐셀의 차문환 전무. 그래서 시장에서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의 어려움,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하나큐셀의 차문환입니다. 오늘 안 보니까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는 게 최근 얘기보다는 좀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갖고 최근 얘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태양광이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태양광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잘 안 됩니다.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돈이 없냐? 돈이 많습니다. 요즘 금융권에서 와 계시지만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없습니다. 돈은 뭐 넘쳐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금융 관련해서 뭐 문제가 있어서 프로젝트를 못했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리세요? 네. 그냥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이제 중간에 토론자께서 기술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인공위성에 올라가는 게 태양광이죠, 그죠? 태양광이 돌아가면서 인공위성이 돌아가게 되는데 태양광 올라갑니다. 저희 거기서 납품을 합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에 지금 문제는 뭐냐?
국내에 있어서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규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이제 그 MIT 교수님 발표 토론하실 때 저는 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이분 말씀이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말이 필요 없고 카본 텍스라든지 뭔가 이렇게 딱 하나의 정책을 내면 그걸 통해서 시장이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00불이다 또는 100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얼마 지금 탄소가 나오냐면 1년에 한 9억 톤 정도가 나옵니다. 탄소가 8억 톤, 9억 톤 정도가 나옵니다. 9억 톤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이제 톤당 아까 100불 말씀하셨거든요. 200불. 근데 100불이라고만 치고 그럼 얼마냐면 900억 불이에요. 900억 불 1년에 세금으로 탄소세로 걷어들일 수 있는 게 900억 불이면 90빌리언 US 달러. 그럼 한 100조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100조 원. 100조 원이면 우리가 태양광으로 따지면 100기가와트를 1년에 지을 수 있습니다. 100기가와트를 지으려면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오셨지만 지금 2050년에 넷제로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목표가 태양광 한 400기가와트, 풍력 뭐 100기가와트 이런 정도 맞죠? 한 그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그 정도 된다 그러면 한 뭐 몇 년만 탄소세 거두면 재원이 다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볼 때 과연 문제는 뭐냐, 왜 안 되냐? 그럼 결국 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규제가 있고 이 규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고요. 그 규제가 해결이 되면 세금을 걷고 시장에 맡겨버리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그 다음에 뭐 대선도 있고 하겠지만 강력한 지도자가 좀 나와서 또 탄소 중립위원회 계시니까 강력한 지도력을 좀 발휘하셔서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룰을 만드시고 그걸 만들어서 전체 기업과 국가를 푸시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뭐 예상외로 우리 한국도 빠르게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단순히 탄소 중립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류의 이제 제조업을 유치하려고 각 국가별로 지원금도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그 빌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빌인데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태양광을 만든다. 그러면 태양광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렇게 주겠다라는 이제 빌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없습니다. 그런 류의 지원이.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한국을 떠나서 다른 국가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보다 한국은 말로는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한다 말은 연락이 하면서 실제로 지원도 없고 규제만 있고 시장 자체도 베트남 시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베트남이 우리가 생각하면 못 살고 거기 맨날 석탄이나 떼고 이런 국가로 따지는데 거기가 작년 태양광이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10기가 정도였어요. 한국이 올해 3기가 합니다. 3기가. 왜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제조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 나왔던 DT 수요 반응 제도 그 다음에 버추얼 파워 플랜트 즉 가상 발전소죠. 가상 발전소에 대한 거 기후 예측 구름이 움직이면서 태양광의 출력이 움직이는 걸 미리 예측하는 그런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산업이 지금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국은 없어요. 왜? 시장이 없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바로 만들 때 그게 바로 우리가 탄소 중립도 되고 기업도 살고 그다음에 시장도 살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으로서 사실은 약간 좀 과감하게 말씀드린 점도 있지만 사실은 좀 답답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기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계시는 금융에 계신 분들, 정부에 계신 분들 많으신데 다시 한번 좀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규제를 해결하고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학교에 있지만 이런 민간에 또 금융권에 계신 분들 또 제조업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최소한 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재원도 있는데 규제만 있고 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다들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5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주제 발표를 했던 윤순진 위원장께 다시 한 마이크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그 3개의 시나리오를 발표를 하면서 아마 언론에 워낙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가 이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과연 한국 사회가 탄소 중립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는가? 우리가 일반 소비자, 시민, 주민, 또 기업, 산업계, 정치권, 언론, 정부가 한마음이 돼서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정 경제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실제 시행이 된다면 우리 산업은, 우리 경제는 다 죽는다,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냈고요. 반면에 또 기후변화를 워낙 열성적으로 지지한, 기후 이 대응을, 탄소 중립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이렇게 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국제사회에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부끄럽다, 완전히 상반된 이런 식의 반응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이 전체 세션의 오늘 하루의 컨퍼런스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 이것을 어떻게 좀 좁히고 생각을 함께하고 그래서 한국이 다시 한번 이 기후 대응을 매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정말 우리에게 던져진 너무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윤 교수님 솔직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자분들께서 주신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여러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CCUS에 대해서 제가 또는 우리 탄소중립위원회 안이 엄청난 기대를 걸거나 낙관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보도도 그렇고 시민단체의 그 성명서 이런 걸 보면 상당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전환 부분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재생에너지에 정말 혁신적인 어떤 확산이 없다면 화석연료를 계속 유지하는 한은 CCUS라는 기술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내 배출을 재료로 만들지 못하더라, 이걸 보여줬거든요, 우리의 시나리오가. 그래서 CCUS도 사실은 제가 막 요새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게 탄소 포집 이용 저장 기술인데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기술이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배출을 0으로 만들지 않는 한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활동, 사회경제 활동이 온실기체 배출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자연 기반 흡수원이 되게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산림입니다. 산림, 또 토양, 해양 이런 데서 흡수를 하는데 이런 자연 기반 흡수원이 확대가 돼서 배출되는 걸 다 흡수해 준다면 CCUS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아마 최근에 여러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산림에 관련해서도 흡수원의 확대와 관련해서도 너무나 심각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그 나무의 수령이라든지 연급 구조라 그러죠. 그게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방식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2008년에 흡수 역량이 최고점이었다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흡수의 그 영양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걸 저희가 막 찾아서 넣었지만 CCUS라는 기술이 개입되지 않으면 제로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CCUS라는 게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과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 CCUS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생각하고 있어서 포집해서 저장하는 공간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술 자체도 과도기더라고요. 근데 1.5도씨를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포집해서 저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나리오의 함의는 뭐냐면 CCUS의 적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국내 배출 자체를 줄여야 되고, 그러면 재생에너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아까 차문환 전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규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규제와 더불어서 주민 수용성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게 사회적 수용성은 높아요. 대안적인 에너지원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재생에너지라고 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재생에너지 설비가 당신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동의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탄소세도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바람직하죠. 합리적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화시켜서, 특히 저는 이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한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시민이 굉장히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책화하고 입법화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지 않는 한은 정치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정책화하거나 입법화할 필요나 또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높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해야 돼요. 근데 시민들의 이런 요구가 아직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게 상당히 주저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정치적 의지, 아까 IPCC가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를 발표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5도씨로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문제는 정치적 의지라는 거죠. 과연 그런 정치적 의지를 정치 지도자 개개인에게만 요구할 게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가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고 그걸 하겠다는 기업의 물건을 구입해 주고 그런 기업의 주식을 사줘야지만 사회가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민의 변화를 어떻게 추동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 요금 당연히 정상화돼야 됩니다. 저는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기 때문에 전력 요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화석연료 연소에 대해서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후위기는 온실기체 배출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청구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구서에 이제는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비싸기 때문에 이게 요금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이죠. 여하튼 이런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규제의 변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부처 간에도 너무 이견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탄소중립위원회가 제대로 조율할 수 있어야지만 변화의 문이 열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 제가 귀담아 듣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열정적으로 탄중위원장으로서 갖고 있는 고민을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 정부 관계자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소수가 모인 자리였는데 한국 경제에 있어 그동안 낮은 전기요금이 우리 산업 경쟁력의 원천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를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기후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서 전력 생산에 따른 각종 오염,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이 책정되고 그것이 우리의 제품의 단가를 낮춰서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제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우리가 오늘 ESG 얘기를 들었고 세계적인 이러한 투자자들의 생각의 변화, 급격한 생각의 변화, 투자 원칙의 변화 이런 것들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행정부도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의 생각의 이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3, 4분 남았는데요. 전기요금 얘기를 우리 윤순진 위원장께서 하셨으니까 최근까지도 한국전력 사장을 지내신 김종갑 교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고 얼마나 그동안 어려우셨는지. 네, 핀다이크 교수님이 시장에서 많은 문제를 풀자 한데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시장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특히 우리 상황에서는 너무 환경 안전의 문제를 생략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근데 바로 우리가 할 수 있고 이미 제도도 돼 있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제는 이만큼 부담해야 된다는 부담할 수 있다는 분들이 70%가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가 관리의 하나의 수단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개발연대에 있는 얘기고 지금 전부 물가가 다 올라간 딴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되고 특히 탄소정립위원회가 이 문제부터 해서 바로 앞으로의 탄소정립을 시작하는 첫 단계로 바로 요금의 현실화로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보태고 싶은 얘기가 미국의 라운드 테이블 181개 업체들이 우리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선언하기 4년 전 평균을 내봤더니 환경안전 위반이 평균보다 많았고 정치기부금은 평균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아직은 기업 브랜딩 전략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더더욱이 문제를 많이 지연시켜온 우리로서는 정말 참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중요해서 다시 한번 건의드리는데 부담과 편익이 얼마라는 것을 대충으로라도 계산해서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 세부 계획을 하실 때는 국민 부담까지 같이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로써 제4세션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 그리고 금융의 역할 이 중요한 세션에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위원장님 또 5분의 전문가 토론자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행사를 끝날 때가 된 것 같네요. 행사를 주관해 주신 신한금융그룹 또 세계경제연구원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